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앤톡입니다. 오늘은 38살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5년 동안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알게 된 충격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년 제 평생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었네요. 저는 24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여 현재는 결혼 14년차 아줌마예요. 제가 일찍 결혼을 한 이유가 저의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워낙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건 둘째치고 가족이라곤 할머니랑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나쁜 짓 빼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이 집을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제 성격이 그럴 성격도 아니었고 그 정도로 배짱이 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도 엄마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죠.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엄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엄마 얘기를 하자마자 아주 집이 난리가 났죠. 할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네 애미 찾아서 뭐 하려 그러냐? 네 애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뭐하러 네 애미를 찾고 앉아있냐고. 이게 우리가 다 키워주니까 지 애미를 찾고 앉아있네? 네 애미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나 하냐? 네 애미는 아주 천하의 몹쓸 것이야 라며 거의 입에 거품을 무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오늘 하루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침부터 왜 그 여자 얘기를 꺼내? 너 한 번만 더 그 여자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와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무척 혼이 났죠. 전 제가 왜 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저 동네 친구들한테 있는 엄마가 왜 나한테는 없는지 그게 궁금했을 뿐인데 말이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아빠에게는 끔찍히도 증오스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저 정도로 난리를 치셨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 성격이 괴팍하셨어요. 저렇게 한번 성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감당이 안 됐죠. 전 어린 나이에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다 보니 항상 할머니나 아버지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숙식이 되는 공장에 취직을 하였어요. 그래야 집에서 나와서 살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집을 떠나는 날 매달 10일씩 네 아버지 통장에 돈 붙이는 거 까먹지 말고 제때제때 붙여라. 하루라도 늦게 돈 붙이는 날이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네가 일하는 데까지 찾아갈 테니까 그리 알아 하셨죠. 몸 조심히 잘 가라는 말이 아니라 돈 제대로 붙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식구라면 없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집을 나와도 가족이라는 육친이라는 그 끈을 끊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품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기에 앉아있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휴식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만 18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무조건 일을 하는 시간에는 일만 했어야 됐으니까요. 뭐 주휴수당이나 보너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취직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했으니까요. 제가 여상을 낳았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제일 빨리 취업을 한 편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풍족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대학은 가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었으니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죠. 20살 초반 여자가 하지정맥류가 다 생겨 종아리에 시퍼런 혈관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것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부 색소 침착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니 전 그 흔한 미니스커트 한 번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후줄근하고 펑퍼짐한 운동복 바지가 제 전부였습니다. 주말마다 공장 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내로 쇼핑도 가고 데이트도 하러 가는데 전 그러지 못했던 게 제 월급의 70%를 집으로 보내야 해서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공장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을 때였는데 공장 협력업체에서 외근을 나온 새로운 남자 직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얼굴만 알고 인사만 주고받다가 호감이 생겼고 그 남자가 먼저 제게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동갑인 저와는 달리 사람이 때가 묻지 않았고 얼굴에서도 유복해 보이는 티가 났어요. 저런 사람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한 3달 정도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다경아, 우리 부모님 얼굴 뵈러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몸이 먼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부모님을 뵈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남편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허름한 곳이었어요.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였는데 저는 남편이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죠. 워낙 풍기는 이미지가 가난과는 먼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2.5톤이나 되는 덤프트럭 운전을 하셨고 남편의 어머니는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집안 상황에서도 남편은 그 누구보다 더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랐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집안 환경은 저랑 별반 다를 것 없었는데 전 부모의 사랑이란 걸 못 받아봤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4년 연애를 하고 남편의 군대도 기다려줬어요. 그동안 남편의 부모님과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있으면 절 많이 챙겨주시곤 했죠. 제겐 부모님 그 이상과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픔을 누구보다 더 많이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셨죠. 저는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4평생 이 정도로 행복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제대를 하고 일자리를 얻고 난 뒤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둘 다 각자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일단 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할머니나 아버지는 제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제 혼사를 망치려고 드는 사람 같았어요. 특히 할머니는 저희 시부모님에게 대놓고 집안에 딸 하나 있는 거 시집이라도 잘 가면 손녀 덕 좀 보려고 했건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네. 아휴, 시집도 지 팔자대로 가는구만.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할머니께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신뢰되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 아버지는 할머니 말이 틀렸냐고 하시며 이게 어디지 할머니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냐며 소리를 치셨어요. 전 속으로 망했다 생각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결혼도 못하는 팔자인가 보다 생각이 들고 얼굴까지 새빨개져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네, 사돈할머니, 저희 가난한 집안 맞는데요. 마음만큼은 어느 가족보다도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저희 아들을 만난 거고요. 다경이 복 많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큰 걱정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라고 하셨고 할머니도 아무 소리 못 하셨죠.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저희 집이 문제였는데 아버지는 결혼하는 거 볼 것도 없다며 뷔페 가서 본인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겠다고 말도 없이 사라지셨죠. 식장 관계자도 아버지를 찾고 난리가 났지만 할머니가 그거 그냥 혼자 들어가면 뭐 덧나냐고 냅두라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전 혼자 식장에 들어갔어요. 남편 얼굴 볼 면목도 없었지만 시부모님 얼굴 본 면목이 더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 때 저희 시어머니는 절 꼭 껴안아 주시며 다경아, 우리 행복해지자. 나도 너 많이 아껴줄 테니까 다경이도 우리 집에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속삭여 주시는데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결혼식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식이 다 끝나고 나니 아버지라는 인간은 제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챙기기만 바쁘더라고요. 저 결혼한다고 단돈 1원도 보태주지 않았던 사람이 축의금을 보자마자 눈이 혈안이 돼서 돈을 챙기는데 전 이제 이 사람들과는 영영 끝이라고 그때 마음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천륜이라는 게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매달 10일만 되면 저희 시댁으로 절 찾아왔고 왜 돈을 안 붙이냐고 돈 붙이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문을 안 열어드리면 동네가 떠나갈 듯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웠고 제 자신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할머니한테 질질 끌려다녔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굳게 먹고 할머니랑 아버지 그만 끊고 싶으면 내가 대신 끊어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곤 시어머니가 저희 할머니와 정면으로 맞닥뜨리셨어요. 사돈할머니,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선 넘는 건 아는데 이제 우리 다경이 이씨 집안 여자예요. 이 아이 사돈할머니 소유 아니라고요. 엄연히 저희 며느리이고 저희 집 사람입니다.
근데 사돈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권리로 다경이한테 이런 말까지 하시며 이런 대우를 하세요? 솔직히 다경이 얘가 착하니까 고지 곧대로 했지. 되바라진 아이였으면 벌써 나쁜 길로 가고도 남았어요. 다경이 얘는 24년 동안 사돈 할머니랑 바깥사돈한테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제 며느리 괴롭히세요. 저도 사돈 할머니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제 며느리 괴롭히면 그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할머니도 어안이 벙벙해서 이런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디 70 먹은 노인네한테 말을 이따위로 짓거리고 있어? 시엠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다경이 쟤도 덱한테 이상하게 물든 거 아니야. 매달 10일이면 따박따박 돈만 잘 주던 애가 이젠 그러지도 않고. 야 다경아, 너 이딴 시댁에 있어봤자 배울 것도 없다. 아주 선 못돼 처먹은 집구석이네. 너 일로 나와 하며 제 팔을 막 끌어당기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의 질세라 제 반대쪽 팔을 잡아당기시며 사돈 할머니, 이거 왜 이러세요? 다경이 제 며느리예요.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다경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세요? 다경이 얘가 그러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했던 적이 처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가 이걸 느끼려고 24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았나 보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할머니 손녀, 저희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 2번 다시 저희 집에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세요. 다경이 얘가 사돈 할머니한테 뭐 빚진 거 있답니까? 아님 사돈 할머니가 다경이한테 맡겨준 돈이라도 있답니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생물학적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네가 할머니한테 말할 차례라고 하시는데 저도 할머니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연 끊고 살자고. 2번 다시 저 찾아오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제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라고 했네요. 할머니는 그런 제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싹수 없는 것들을 봤나? 네 애미의 그 더러운 피가 네 몸속에서도 흐르나 보다.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그 피가 어디 가겠냐? 네가 혈육을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주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게다. 그래봤자 남의 식구고 이혼이라도 하면 남남인데 이혼하고 나서 우는 소리 하면서 우리 찾아오면 그때는 아주 내가 된장이고 소금이고 한 바가지를 뿌려서 내쫓을 테니까 하시며 끝까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존재셨어요. 전 이렇게나 많이 받았는데 되려 시어머니에게는 해드린 게 없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9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10년째가 되면 드디어 저희가 분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침에 남편과 애들과 다 같이 출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서 우릴 찾지 말라는 쪽지만 한 장 남기신 채 홀연히 사라지신 겁니다.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가셨는데 핸드폰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죠.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시부모님의 행방과 연락이 닿는 분이 없으셨어요. 순간 저희 부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시부모님의 직장과 가실 만한 곳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일 만에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정말 절망적인 게 성인 실종신고의 경우는 범죄 행위의 개연성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외의 신고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였죠.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 버렸고 그렇게 5년 동안 시부모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물어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아버님의 덤프트럭이라도 찾아보자 라는 심정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덤프트럭은 팔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덤프트럭이 워낙 덩어리가 커서 파시게 되면 저희도 바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편과 함께 5년 동안 주말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했어요.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 되면 무조건 고속도로 휴게소로 나갔죠.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게소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시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전국에 안 가본 휴게소가 없을 정도로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를 전부 다 찾아다녔죠. 그리고 매번 허탕을 칠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너무 힘들어했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과도 같은 시부모님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그때 휴게소에 웬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요란스럽게 한 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뒤로 웬 덤프트럭이 하나 보이더니
세상에, 운전석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내리시는 겁니다. 저희 남편에게 말까지 더듬으며 어머님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링거를 맞은 채로 차에서 내리시는데 그 걸음걸이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그쪽으로 뛰어갔고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또한 저희를 보고 기겁을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일단 네 아버지부터 살리자고 병원으로 가자고 하며 나 뒤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그 큰 2.5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놀래서 도대체 어떻게 엄마가 저 트럭을 운전하는 거지 했고 저희는 곧장 구급차와 트럭을 뒤쫓아 휴게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시아버님을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시어머니와 셋이 앉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5년 전 그때 시아버님께서 간암 2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암 판정을 받자마자 수술은 둘째치고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돈 생각이 먼저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여 우리가 니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부모가 짐이 되는 순간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려니 차라리 우리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아버지 수술시키고 입원시킬 동안 내가 약값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운전밖에 더 있나 싶어 내가 갖고 있는 일종 대형 면허로 덤프트럭 핸들을 잡게 된 거야.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며 네 아버지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어. 그럼 300만 원 정도는 간신히 버니까 그 돈으로 약값하고 밥 먹고 월세 내는 것까지 괜찮더라고. 우리가 이런 부모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모라서 정말 미안하다 라며 미안하다라는 말만 연신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도 말없이 시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울기만 하는데 그 누구도 저희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죠. 이토록 가슴 시린 시부모님의 사랑에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부모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시게 내버려둔 저희가 원망스럽고 죄송스러웠죠. 자식이 뭐라고 본인들 힘드신 것보다 자식 힘든 게 더 싫다고 하시는 시부모님, 아니 저희 부모님, 저희는 그런 시부모님께 끝까지 같이 이겨내자고 말씀드렸어요. 이젠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모두 다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 아니냐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저희가 10년 동안 모아두었던 7천 조금 안 되는 돈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시아버님께서 완치하실 때까지 병원 다니시고 돈 벌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14년 만에 진짜 부모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끝까지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돈보다 더 값진 시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 길고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명언 중에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그들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라는 말처럼 사례자님과 시부모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님 또한 시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시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5년의 세월 이제 하나씩 채워가셨으면 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